대장동 사건. 지난 대선 때 정말 뜨거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 쪽으로 돈이 갔다. 이 의혹을 딱 뒷받침하던 그 증언 있잖아요. 네, 남욱 변호사 증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 만들어진 이야기였다. 이런 폭로가 나왔어요. 그것도 법정에서요. 그 핵심 증인이 직접 말을 바꿨다는 거죠? 네네. 심지어 그 돈이 실제로는 어디로 갔는지 이걸 또 보여주는 다른 증거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처음부터 뭔가 특정 인물을 겨냥한 뭐랄까 표적 수사 아니었냐 이런 가능성이 좀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제기네요. 그래서 오늘 최신 뉴스들을 보면서 이 새로운 국면 과연 진실이 뭘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핵심 증언 남욱 변호사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원래 대장동 개발 자체는 공공이익 환수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시장 측근들이 돈 받았다 이 의혹으로 번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 중심에 남욱 변호사의 2022년 법정 진술이 있었죠. 이게 파장이 정말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때 진술은 2013년 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총 한 3억 5,200만 원 정도를 줬다. 이거였는데요. 네. 중요한 건 왜 줬냐는 거죠. 그때 유동규 씨가 정진상, 김용 같은 높은 분들한테 전달해야 한다. 그 형들한테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아, 형들이라는 표현. 네. 이게 딱 들으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돌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렇죠. 정말 결정적인 증언이었는데 근데 이게 최근 재판에서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 9월에요.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이었는데 남욱 변호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한테 돈 줬다는 이야기는 2013년 그때 들은 게 아니고 2022년에 검찰 조사 받으면서 검사한테 처음 들었다. 네. 검사한테 들었다고요.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심지어 검사가 유동규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해줘서 알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9년 전에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나중에 검찰 조사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그때 직접 들은 것처럼 말했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게다가 지난 8월 법정에서는 유동규 씨가 당시에 형들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썼다고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초기 진술에서는 형들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정진상, 김용한테 가는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식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유동규한테서 형들이란 말 자체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거네요. 그렇죠. 핵심 디테일이 완전히 부정된 거니까요. 아니 그럼 왜 처음에는 그렇게 진술했을까요? 검사한테 들었다는 거 말고 본인이 밝힌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법정 진술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솔직히 검사들이랑 싸우면서 사실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토로했어요.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검찰이랑 정용학 회계사가 허위사실 프레임을 짜서 자기를 주범으로 몰아갔다, 모르는 내용을 제가 했다고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아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오래 받다 보니까 그런 압박감이나 검찰이 제시하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만든 프레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했다 이런 주장인데 자 그러면 그 돈 3억 5천만 원 정도 이게 실제로는 어디로 갔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남욱 변호사의 새로운 진술은 유동규 씨 개인 용처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5월 법정에서 그때 유동규 씨가 어떤 철거업자한테 빌린 돈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을 바꿨어요. 정치 자금이 아니라 개인 빚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 측은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유동규 씨 본인 빚 갚으려고 돈을 요구했다는 설명인 거죠. 여기서 바로 그 철거업자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또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철거업자가 최근에 대법원에 진술서를 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 진술서 내용이 남욱 변호사의 바뀐 말을 뒷받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철거업자가 된 진술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과거에 유동규한테 3억 원을 빌려줬었는데
그 돈 다 돌려받았다 이거죠. 아, 돈을 돌려받았다. 네. 시기적으로도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씨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그 2013년 무렵 그 비슷한 시점에 돈을 상환받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새로 한 말, 유동규 씨가 개인 빚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는 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돈의 흐름이 이재명 대표 쪽이 아니라 유동규 씨 개인의 빚 갚는 데 쓰였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 말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바뀐 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딱 나온 거군요. 그렇죠. 돈의 최종 목적지가 유동규 씨 개인 빚 갚는 거였다. 이 흐름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는데요. 네, 이 철거업자 진술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욱 씨가 2013년에 돈을 건넸고 그 비슷한 시기에 철거업자는 유동규 씨한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 이게 사실관계로 확인되면 이재명 측 전달이라는 기존 의혹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당시 유동규 씨가 이 철거업자한테 다른 사업 참여 약속했다가 못 지켜서 철거업자가 돈 달라고 막 강하게 요구했던 그런 배경도 있었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 사건 수사 과정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수사 방향이 확 바뀐 시점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2021년 10월, 그러니까 검찰 초기 수사 때는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네 사람, 대장동 개발의 핵심 민간업자들의 배임이나 횡령,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때는 이 네 사람만 기소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2022년 대선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그해 7월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검사들이 대거 교체가 돼요. 아, 수사팀이 바뀌었군요. 네. 그리고 나서 불과 석 달 뒤인 10월부터 갑자기 수사 방향이 확 틀어져서 이재명 대표랑 그 측근들 정진상, 김영씨를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추가 기소로 이어지죠. 그때 추가 기소할 때 뭔가 새로운 물증이 나왔던 건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추가 기소의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동규 씨 진술이었어요. 아, 유동규 씨 진술 하나로요? 네. 그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 측에 돈이 전달됐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물증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그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플리바게닝 아니냐, 뭐 형량 깎아주는 대가로 진술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았었죠. 맞습니다. 자기 형량을 좀 낮추거나 불구속 상태 유지하려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거래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됐었죠. 그렇다면 이번에 남욱 변호사가 말을 바꾸고 또 철거업자 진술서까지 나온 건 바로 그 표적 수사 의혹을 더 짙게 만드는 정황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원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나 뭐 50억 클럽 이런 비리가 본질일 수도 있었는데 수사팀 바뀌고 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딱 겨냥해서 사건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초기 수사 방향과는 다르게 오직 유동규 씨의 그 바뀐 진술, 여기에만 너무 의존해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기소했던 정황들,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던 핵심 증인, 남욱 씨마저 그거 내가 검사한테 들은 얘기다. 이렇게 진술을 뒤집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돈의 실제 흐름을 보여주는 철거업자 증언까지 나왔으니까 이걸 다 종합해보면 검찰이 혹시 처음부터 이재명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증거를 만들거나 진술을 유도한 거 아니냐, 이런 표적 수사 의혹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죠.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때 남욱 씨 초기 증언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영전 부원장 1심 유죄 판결은요, 상당 부분 남욱 변호사의 그 이재명 측 자금 전달 관련 초기 진술에 의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바로 그 김용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던 강백신 당시 부장검사, 지금은 수원지검 1차장인데요. 이분이 최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왔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거기서 증인으로 나와서 남욱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본인 입으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잠깐만요. 기소하고 유죄까지 받아내는데 핵심 증거로 썼던 그 증인 진술을 수사했던 검사가 스스로 사실 아닌 부분 많고 오락가락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요? 네, 이야, 이건 진짜 좀 이례적인데요? 그렇죠. 검찰 스스로 핵심 증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냥 시인해버린 셈입니다.
이건 그 재판 결과의 정당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발언이죠. 믿기 어려운 진술을 가지고 기소하고 유죄를 주장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네요.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재판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도 나와요. 이게 단순히 검찰의 뭐 진술 조작, 압박 수사 이런 의혹을 넘어서서 이런 부실한 증거를 법원이 제대로 못 걸러낸 거 아니냐? 사법부의 판단 능력, 공정성 문제로까지 번지는 거군요.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또 있어요. 어떤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대중들한테는 잘 안 알려지고 언론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조용히 다루냐는 거죠? 맞아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큰 내용들이 막 쏟아지는데 언론은 좀 잠잠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아마 과거 대선 때 대장동 의혹을 막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특정 프레임을 만드는 데 좀 역할을 했던 그런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그때 우리가 보도했던 핵심 근거가 사실 허위였을 가능성이 높네? 이걸 인정하고 막 적극적으로 보도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기들이 했던 보도를 뒤집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뭐랄까 일종의 자기 부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자신들이 막 쏟아냈던 과거 보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뭐 진실을 밝히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이걸 제대로 전달하고 그 의미를 좀 깊이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증언 번복, 그리고 돈의 진짜 행방을 보여주는 철거업자의 진술서 이런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나오면서 정말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막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권력형 비리 의혹 이거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검찰의 표적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좀 왜곡되고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 증인의 말이 그냥 180도 바뀌었고 또 그 바뀐 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나왔으니까요.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뭐 단순히 한 정치인 개인의 유무죄 문제,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검찰 수사 관행이라든지 또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사법부의 기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한때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한 사건의 진실이 여러 갈래로 막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수사기관 발표나 언론 보도, 또 법정 증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맥락까지 다 고려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려면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 어떻게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키워나가야 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